저는 3년째 요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웃음도 눈물도 함께 나눴죠. 요양원은 항상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식당에서 울려 퍼진 할머니의 비명소리. 그 순간부터 저희가 알고 있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3일 동안 요양원에 숨어 있었던 의문의 인물. 그리고 1년 전부터 계획된 소름 끼치는 복수. 안전하다고 믿었던 마지막 안식처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후의 현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해맑은 가을 햇살이 요양원 식당 창문으로 스며들어 하얀 식탁보 위에 포근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벌써 3년째 이곳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늘 그러시듯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파킨슨병으로 손떨림이 있으시지만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고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회색 스웨터를 입고 계셨죠.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저는 인사를 건네며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직 아침 식사까지는 30분이나 남았는데 몇몇 어르신들은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박할머니는 항상 같은 자리, 식당 중앙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계시며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계셨죠. 그 가방은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이라며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물건입니다. 오늘 메뉴가 뭔가요? 최할아버지께서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물어보셨어요. 이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같은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 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볶음밥이에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메뉴죠. 제가 대답하자 최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마 10분 후면 또 같은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이미 조리사 이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미역국 냄새가 식당 전체로 퍼져나오더군요. 어르신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하나 둘 자리를 찾아 앉기 시작했어요. 윤 할머니는 오늘도 식탁에 앉으시자마자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매일 식단을 기록하시는 습관이 있으시거든요. 글씨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또박또박 적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살펴보며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누구라도 하룻밤 사이에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 모두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그때 정 할아버지께서 식당 한쪽 모서리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기색이 보였습니다. 보통은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곤 하는데 오늘은 혼자 조용히 앉아 계시더군요. 정 할아버지, 몸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보니까 손사래를 치시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을 느꼈어요. 마치 무슨 걱정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식당에는 어느새 28분의 어르신들이 모두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희 요양원은 그리 큰 곳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가족같이 모시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배식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오자 저와 동료 간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 간병사는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김 간병사는 시력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배려해 음식을 설명해 드렸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어르신들의 작은 웃음소리와 수저소리가 어우러져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곧 이 조용한 아침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침 식사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 옆에서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젓가락질이 불편하신 분이거든요.
평소처럼 김치볶음밥을 한 숟가락씩 떠서 드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식당 한쪽에서 갑작스럽게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수저를 들고 있던 어르신들이 모두 깜짝 놀라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 할머니도 제 손에서 떨어뜨린 숟가락을 보며 당황스러워하셨죠. 비명이 들린 쪽은 정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모서리 테이블 근처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혹시 정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순간 걱정이 앞섰거든요. 뭐야, 무슨 소리야? 박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더욱 꽉 안으시며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즉시 이 할머니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고 비명이 들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김 간병사와 윤 간병사도 각자 돕고 있던 어르신들을 뒤로 하고 급하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식당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리신 분도 계셨고 누군가는 일어나려고 하시다가 다시 주저앉으시기도 했어요. 최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더욱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윤 할머니는 식단 기록하던 수첩을 그대로 들고 계시면서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보통은 차분하신 분인데 오늘은 뭔가 다르게 긴장하고 계시더군요. 비명 소리는 그치고 났지만 식당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시면서도 불안해 하시는 게 역력했어요. 주방에서도 조리사 이모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사 시간에는 주방 일로 바빠서 밖을 내다보실 겨를도 없으시거든요. 저는 다른 간병사들과 함께 모서리 테이블 쪽으로 가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음식을 드시다가 체하신 건 아닐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끼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서리 테이블에는 여전히 정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거든요. 비명을 지르신 분이 정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비명을 지르신 걸까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분이 계신 건 아닌지 아니면 바닥에 넘어지신 분이 계신 건 아닌지 확인했어요. 식당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하시면서도 동시에 무서워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적막감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저는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제자리에 앉아 계셨고 쓰러지신 분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들린 그 비명 소리, 그 날카롭고 절절한 소리는 단순히 놀랐을 때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진짜 위험하거나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였어요. 저희가 모서리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신 분은 강 할머니셨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말씀이 적으신 분인데 지금은 온몸을 떨며 의자에 매달리듯 앉아 계셨습니다. 강 할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까지 파랗게 변해서 마치 큰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어깨를 가만히 만지자 깜짝 놀라시며 저를 쳐다보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강 할머니는 입술만 바들바들 떨리실 뿐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계셨어요. 뭔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보신 것 같았어요. 김 간병사가 강 할머니의 맥박을 재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라서 정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윤 간병사는 즉시 혈압 측정기를 가져오겠다며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사이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 둘 강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강 할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시고 계속 떨기만 하셨어요.
박할머니께서 휠체어를 타고 가까이 오시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강언니, 뭔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만 강할머니는 박할머니의 말에도 반응하지 못하셨어요.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한 곳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식당 입구 쪽이었어요. 저는 강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식당 입구를 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럼 강할머니가 왜 그쪽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계시는 걸까요? 최 할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였죠. 다른 어르신들도 점점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윤 할머니는 식단 기록하던 수첩을 꽉 쥐고 계시면서 강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평소에 강 할머니와 특별히 친하신 건 아니었지만 같은 층에서 지내는 사이라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오셨어요. 아침에 불안해 보이시더니 역시 뭔가 예감이 있으셨던 건지 다른 분들보다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고 계셨습니다. 윤 간병사가 혈압 측정기를 들고 돌아왔을 때 강 할머니의 혈압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180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이 정도면 응급실에 가야 할 수준이었죠. 할머니, 저희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요.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자 그제서야 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못하시고 계속 떨고만 계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주방에서 조리사 이모들이 나와서 상황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3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오셨다는 박 조리사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군요. 이 할머니는 제가 도와드리다가 중단했던 식사를 그대로 두고 강 할머니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이런 응급 상황을 보시면 본인도 불안해지시거든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강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혹시 본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건강 문제가 항상 가장 큰 걱정거리니까요. 저는 원장님께 즉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곧바로 응급차를 부르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강 할머니의 보호자에게도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응급차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희는 강 할머니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차도 준비해드리고 담요도 덮어드렸어요. 하지만 강 할머니의 떨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건 강 할머니가 계속 같은 곳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식당 입구 쪽을 마치 무서운 귀신이라도 있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다른 쪽을 보시라고 해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모두들 강할머니 걱정에 음식은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식당 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정할아버지께서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간병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비밀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해서 강할머니를 모시고 간 후에도 요양원 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셨지만 모두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보이셨어요. 저는 정 할아버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복도 끝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계속 주변을 둘러보시며 조심스럽게 걸으셨어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고 나서야 정 할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어요. 간병사님, 사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걸 봤어요. 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침착하신 분인데 이렇게 동요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정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6시경에 잠이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는 거였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모습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정 할아버지도 확실하지 않으셨어요. 워낙 어두웠고 눈도 예전만 못하시다 보니 착각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 말씀 안 하시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착각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할머니의 그 극심한 반응을 보고 나니 혹시 정말 뭔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원장님께서 상담실로 오셨습니다. 강할머니 병원 이송을 마치고 돌아오신 참이었어요. 원장님 표정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파악해야겠어요. 강할머니 상태가 심각해서 입원하셨거든요. 원장님은 오늘 아침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비를 확인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복도와 공용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와 정 할아버지 그리고 원장님은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간병사들도 함께 모였어요. 모두들 오늘 일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컴퓨터를 켜고 CCTV 녹화 파일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새벽 시간대부터 아침 식사 시간까지의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5시경 영상에는 복도가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야간 근무자가 순찰하는 모습만 보였죠. 그런데 새벽 6시 10분경 영상에서 이상한 게 포착되었습니다. 복도 끝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김 간병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저희 모두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원장님이 해당 부분을 다시 재생해 주셨어요. 그림자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태 같기도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다리를 끌고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정 할아버지께서 화면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제가 본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림자는 복도를 지나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쪽은 CCTV 사각지대여서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어요. 식당 입구까지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원장님이 시간을 앞당겨 아침 식사 시간대 영상을 확인해 보셨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오시는 평범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강 할머니도 다른 분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강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기 바로 직전 영상에서 뭔가 포착되었습니다. 식당 입구 근처에서 잠깐 이상한 형태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너무 빨라서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천천히 봐주세요. 윤 간병사가 요청했고 원장님이 해당 부분을 확대해서 천천히 재생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확대된 영상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태는 맞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옷차림도 이상했고 걸음걸이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인물이 강할머니 쪽을 향해 뭔가 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손을 뻗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던 거였어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방금 본 영상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우리 요양원 관계자 중에 이런 사람 있나요? 원장님이 물어보셨지만 아무도 답할 수 없었어요. 영상 속 인물은 분명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요양원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원장님이 다른 시간대 영상들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 인물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추적해 보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인물이 처음 나타난 건 어젯밤이 아니라 사흘 전부터였어요. 계속해서 새벽 시간대에 요양원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뭐죠?
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김 간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CCTV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그 인물의 정체가 점점 더 의문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이고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원장님이 사흘 전 영상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과연 이 의문의 인물이 누구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났던 건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첫 번째로 그 인물이 나타난 건 3일 전 새벽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요양원 후문 쪽 CCTV에 처음 포착되었어요. 후문은 평소에 직원들만 사용하는 출입구였는데 어떻게 그곳을 알고 들어온 건지 의아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인물의 모습이었어요. 확대해서 보니 낡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고 때로는 벽에 기대어 쉬어가며 걸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다친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사람 혹시 노숙자 아닐까요? 윤 간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온 노숙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영상을 보다 보니 단순한 노숙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요양원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피해 움직이고 직원들 순찰 시간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흘 동안의 영상을 종합해 보니 그 인물의 행동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쯤 나타나서 요양원 곳곳을 배회했어요. 주로 복도와 공용 공간을 돌아다녔지만 어르신들 방 근처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은 식당이었어요. 식당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CCTV 사각지대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은 음식을 찾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 영상에서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인물의 행동이 평소보다 더 이상해 보였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성도 들을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원장님이 음량을 높여주셨어요. 희미하게나마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한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더 섬뜩한 건 그 사람이 때때로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오늘 아침 강할머니가 비명을 지르기 직전 상황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그 인물이 식당 입구에 나타나서 강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뭔가 말을 건넨 것 같았습니다. 강할머니는 처음에는 그 사람을 보고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비명을 지르신 건 아니었습니다. 잠시 그 사람과 마주본 후에야 극도의 공포에 빠져 비명을 지르셨던 거예요. 강할머니가 그 사람을 아시는 건 아닐까요? 김 간병사가 추측했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놀라기는 해도 그렇게까지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원장님이 다른 각도의 CCTV 영상도 확인해 보셨습니다. 식당을 다른 방향에서 촬영한 카메라였는데 이쪽에서는 그 인물의 얼굴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얼굴을 확대해서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초점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께서 화면을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이 사람, 혹시 정 할아버지가 말을 시작하셨다가 멈추셨습니다.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확신을 못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원장님이 물어보시자 정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 요양원에 계셨던 분 같아요. 이 말에 저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예전 입소자였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원장님이 급하게 과거 입소자 명단을 뒤져보기 시작하셨어요. 3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전 기록에서 비슷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름은 김순기, 당시 69세였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구청에서 의뢰에 입소하셨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김순기 어르신은 6개월 만에 요양원을 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시설로 이전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행선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왜 이전 시설 정보가 없죠? 원장님도 의아해하셨습니다. 보통은 어디로 이전하는지 정확히 기록을 남기거든요. 하지만 김순기 어르신의 경우는 그냥 퇴소 처리만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순기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실 때 담당 간병사였던 분이 바로 현재 우리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간병사님이었던 거예요. 이 간병사님은 퇴직하셨다가 최근에 다시 복직하신 분이었습니다. 혹시 김순기 어르신과 관련된 뭔가를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CTV 영상 속 인물이 정말 김순기 어르신이라면 왜 이런 모습으로 요양원에 나타나신 걸까요? 그리고 강할머니는 왜 그분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셨을까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원장님이 즉시 이 간병사님을 사무실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이 간병사님은 김순기 어르신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저희는 모두 긴장한 채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 간병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을 때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간병사님, 김순기 어르신 기억하시죠?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자 이 간병사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잠시 입술만 바들바들 떨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간병사님의 목소리에서 뭔가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예전 입소자를 기억한다는 것이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CCTV 화면을 보여주시자 이 간병사님은 완전히 굳어버리셨어요. 화면 속 인물을 보시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김순기 어르신 맞나요? 원장님의 질문에 이 간병사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간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김순기 어르신이 요양원을 떠나신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였습니다. 1년 전 김순기 어르신은 치매와 함께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고 계셨다고 해요. 특히 밤에 다른 입소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 방에 들어가서 이상한 말을 하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더 심각한 건 김순기 어르신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일이 생겼고 결국 다른 가족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문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 간병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면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원장님이 당시 이송한 정신병원에 연락을 해보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순기 어르신은 3개월 전에 그 병원에서 무단으로 나오셨다는 거였어요. 행방불명 상태였던 겁니다. 3개월 동안 어디서 지내셨던 걸까요? 윤 간병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3개월 동안 거리에서 지내셨다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 간병사님이 계속해서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김순기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실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복도를 배회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죽은 사람과 이야기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셨어요.
특히 강 할머니와는 자주 마찰이 있었다고 해요. 김순기 어르신이 강 할머니를 무서워하셨거나 반대로 강 할머니를 괴롭히려고 하셨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강 할머니가 김순기 어르신을 그렇게 무서워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저는 오늘 아침 강 할머니의 극심한 반응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간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김순기 어르신이 요양원에 있을 때 다른 입소자에게 실제로 해를 끼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층에 계셨던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어요.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목격자들이 김순기 어르신이 그 근처에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혹시 그때 일부러 김 간병사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너무 끔찍한 추측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두의 표정을 보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원장님이 당시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보셨습니다. 1년 전 11월에 박종수 어르신이 계단에서 추락해 다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후 박종수 어르신은 다른 시설로 이전하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간병사님이 더 이야기해 주셨어요. 당시 박종수 어르신이 의식을 잃기 전에 한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밀었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김순기 어르신이 고의로 박종수 어르신을 밀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원장님이 다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셨어요. 김순기 어르신이 사흘 동안 요양원을 배회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지 파악해 보려는 거였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김순기 어르신이 특정 장소들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계단 근처, 화장실 입구, 그리고 강 할머니가 자주 다니시는 복도였습니다. 특히 어젯밤 영상에서는 김순기 어르신이 강 할머니 방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만약 강 할머니가 오늘 아침 식당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정 할아버지께서 중얼거리셨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김순기 어르신이 직접 강 할머니 방으로 찾아갔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간병사님이 마지막으로 털어놓으신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김순기 어르신이 요양원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이상한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돌아와서 복수하겠다고. 그 말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정말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김순기 어르신은 3개월 동안 거리에서 지내면서도 요양원으로 돌아올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김순기 어르신이 아직 요양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김순기 어르신이 아직 요양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원장님은 즉시 전 직원 비상 소집을 지시하셨어요. 조리사부터 청소 담당까지 모든 직원들이 사무실로 모였습니다. 총 12명의 직원이 모인 사무실은 숨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어요. 원장님이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동안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3일 동안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여기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박조리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30년 넘게 요양원에서 일해오신 분인데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청소 담당 김 아주머니는 더욱 놀라신 것 같았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요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김순기 어르신과 마주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그 시간에 복도 청소를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서 자책감이 느껴졌어요. 본인이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담당하는 송 간병사님은 더욱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밤 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인데 그 시간에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니까요.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송감 병사님이 자책하시자 원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간 근무 중에는 어르신들 돌봄이 우선이라 CCTV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군가 김순기 어르신의 침입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아니면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 간병사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김순기 어르신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분이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간병사님이 김순기 어르신과 연락을 하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윤 간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간병사님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셨지만 완전히 의심이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직원들 각자가 서로 다른 추측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후문 열쇠는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김 간병사가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김순기 어르신이 후문으로 들어왔다면 누군가 문을 열어줬거나 아니면 열쇠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후문 열쇠는 원장님과 관리 담당 직원만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반납하지 않은 열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간병사님, 퇴직하실 때 열쇠 다 반납하셨죠? 관리 담당 직원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이 간병사님은 당연히 다 반납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록을 확인해 보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간병사님이 갑작스럽게 퇴직하시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열쇠 반납 기록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과거의 일들을 다시 들춰내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박조리사님은 예전부터 이 간병사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갑자기 그만두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지 않죠. 뭔가 숨기는 게 있었던 거 아닌가요? 박조리사님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이 간병사님의 갑작스러운 퇴직은 당시에도 화제가 되었던 일이었거든요. 이 간병사님은 점점 더 위축되어 보였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면서 말수도 줄어들고 계속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순기 어르신과는 퇴직 후에 연락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특히 송 간병사님은 야간 근무 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걸어 다니는 소리 같았는데 어르신들 확인해 보면 모두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어요. 그 소리가 바로 김순기 어르신이 배회하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청소 담당 김 아주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으셨어요. 며칠 전부터 청소용품이 제자리에 없거나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도 있었어요. 청소를 다 했는데도 뭔가 더러운 냄새가 났거든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김순기 어르신이 정말로 3일 동안 요양원에 숨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런 이상한 징후들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괜히 소동을 일으킬까 봐서요. 송감 병사님의 말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직원들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각자 이상한 걸 느꼈지만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키웠던 거죠.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계셨어요. 직원들이 사소한 것이라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김순기 어르신을 찾는 일이었어요. 혹시 아직도 요양원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다른 어르신들에게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원장님이 경찰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까지 직원들은 계속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정말로 내부에 공범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은 계속 깊어져만 갔어요. 직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가장 걱정되는 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아침에 강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신 일로 이미 모든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셨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먼저 정 할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다른 어르신들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 할아버지는 당신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김순기 어르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 요양원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었어요. 할아버지, 원장님이 경찰에 신고하셨으니까 곧 해결될 거예요.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지. 정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실제로 3일 동안이나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요양원의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하나 둘 어르신들과 마주쳤는데 모두들 평소와 다른 모습이셨어요. 박할머니는 평소에는 복도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곤 하는데 오늘은 방문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이 오는 건 아니죠? 박할머니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평소에 씩씩하신 분인데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 할머니는 식단 기록하던 수첩을 꽉 쥐고 계시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네.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윤 할머니의 식단 기록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일상의 안정감을 주는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그 루틴마저 흔들리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최 할아버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계셨거든요.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래? 최 할아버지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불안해하셨어요. 상황을 설명해 드려도 금세 잊어버리시고 다시 물어보시는 게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어르신들에게 요양원은 마지막 안식처나 다름없는 곳인데 그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어르신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김순기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혹시 다른 분들 중에도 위험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식당에서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평소에 절반도 안 되는 어르신들만 나오셨어요. 대부분 방에서 나오기를 꺼려하셨습니다. 나오신 분들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간병사님,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이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간절하게 부탁하셨어요. 아들한테 당장 데리러 오라고 전화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비슷한 요청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생활에 만족하셨던 분들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하신 거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어르신들이 직원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김순기 어르신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혹시 내부에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간병사님들은 믿을 수 있는 거죠? 정 할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직원들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완전히 안심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몇몇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당장 데리러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저녁 무렵부터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의 아들분이 화를 내며 원장님께 따졌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무서워하시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요양원 생활에 만족하셨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시니까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죠. 원장님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전 입소자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가족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장 데리고 갈게요. 한 가족이 선언하시자 다른 가족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 하루 만에 요양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어르신들의 불안은 가족들에게까지 전염되어 요양원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김순기 어르신은 정말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모든 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한 후 요양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원장님과 함께 사무실에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고 저희 직원들은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사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찰관은 먼저 CCTV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저희가 봤던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계속 되돌려가며 확인하셨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이렇게 대담하게 침입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김영사님이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김순기 어르신의 행동이 단순한 정신적 문제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치밀했거든요. 경찰은 즉시 요양원 전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구석구석 숨을 만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만약 김순기 어르신이 아직 건물 안에 숨어 있다면 찾아내야 했거든요. 수색이 시작되자 어르신들은 더욱 불안해하셨어요. 경찰이 각 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평생 경찰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으셨던 분들이라 더욱 당황스러워하셨어요. 정 할아버지는 경찰에게 직접 새벽에 봤던 그림자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김영사님이 자세한 시간과 장소를 물어보시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새벽 6시 10분경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정 할아버지의 증언과 CCTV 영상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김순기 어르신이 정말로 요양원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어요.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된 거예요. 누군가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렀던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이불이랑 음식 찌꺼기가 있어요. 경찰관이 지하 창고 한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로 누군가 그곳에서 지내면서 요양원 음식을 가져다 먹었던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옆에서 발견된 수첩이었어요. 김순기 어르신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수첩에는 요양원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관찰한 기록들이었어요. 특히 강 할머니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았습니다. 강 할머니의 일상 패턴부터 시작해서 언제 복도에 나오는지, 어떤 루트로 다니는지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군요. 김영사님이 수첩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였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된 계획이었는데 강 할머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만약 강 할머니가 오늘 아침 식당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김순기 어르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색을 계속해도 정작 김순기 어르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하 창고에 흔적은 있지만 본인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김영사님이 주변 CCTV를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요양원 주변 상가나 도로의 CCTV를 통해 김순기 어르신의 행방을 추적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윤 간병사가 뛰어와서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TV 뉴스 봐요. 모든 사람들이 사무실 TV 앞으로 모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3시경 시내 한 교차로에서 7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정신병원에서 실종된 김순기 씨로 밝혀졌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김순기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찾고 있던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는 거였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3개월 전 정신병원에서 무단 이탈한 후 행방불명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요양원 근처에서 발견되어 관련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형사님이 즉시 사고 현장에 연락을 취했어요. 사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늘 오후 3시 강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신 지 불과 6시간 후였습니다. 아마 요양원에서 나간 후 바로 사고를 당한 것 같네요. 김 형사님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김순기 어르신의 소지품 중에 요양원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열쇠는 어떻게 구한 걸까요? 김 형사님이 원장님께 물어보셨지만 원장님도 모르셨어요. 분명히 퇴소할 때 모든 열쇠를 회수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때 이 간병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실수로 반납하지 않은 열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이 간병사님을 바라봤어요. 결국 김순기 어르신이 침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김순기 어르신과 연락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열쇠를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간병사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순기 어르신이 사망하면서 더 이상 진실을 알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김순기 어르신의 사망으로 일단락되었어요. 하지만 요양원에 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평화로웠던 요양원이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순기 어르신의 죽음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요양원에 남겨진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강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입원하셨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강 할머니가 퇴원 후 처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한마디에서 이번 사건이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일주일 만에 세 가족이 어르신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박 할머니, 윤 할머니, 그리고 이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는 요양원 생활에 만족하셨던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신 거였어요. 더 이상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어요. 박 할머니의 아들분이 퇴소 절차를 밟으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려도 이미 깨진 신뢰를 되돌리기는 어려웠어요. 원장님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잦은 사퇴를 결정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요양원을 운영해 오시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시지만 결국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원장님이 전체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실 때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평생을 어르신 돌봄에 헌신해 오신 분인데 이런 일로 마무리하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갈등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 간병사님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열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책임감을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 간병사님은 결국 스스로 사직을 결정하셨어요. 더 이상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간병사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30년 넘게 간병사로 일해오신 분인데
이런 일로 그만두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남아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이었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복도를 다니시거나 공용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대부분 당신 방에서만 지내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정 할아버지가 가끔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요양원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신 거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치매 증상이 더 악화되신 것 같았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와 스트레스가 병의 진행을 빨라지게 한 것 같았습니다. 자꾸 김순기 어르신을 찾으시면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셨어요. 요양원 운영진은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출입문 보안도 강화했어요. 야간 경비원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오히려 어르신들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어요. 마치 감옥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새로운 원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요양원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투명한 운영과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지역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요양원 보안의 허점과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어요. 이로 인해 다른 요양원들도 보안 점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김순기 어르신의 죽음이었어요.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으시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고 결국 이런 비극으로 이어진 거였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안식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인분들과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김순기 어르신 같은 분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 아침이 떠오릅니다. 평화로웠던 식당에서 갑자기 울려 퍼진 강 할머니의 비명소리.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신뢰받는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쇠 하나, 이상한 소리 하나, 직원들 간의 소통 하나까지. 모든 게 어르신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계시다면 단순히 시설이 좋은지만 볼 게 아니라 정말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이상 징후라도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길 바라요.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니까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곳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노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안은 강화되었지만 예전 그 따뜻한 분위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 할머니는 다른 시설로 이전하셨고 새로운 어르신들이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기,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계신가요?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니까요.